내가 내 힘으로 사법고시 합격했어.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앞으로 내 인생에 신경 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지난 7년간 컵라면만 먹으면서 너 뒷바라지한 엄마한테 할 소리니? 뭐가 당연해? 그게 어떻게 당연해? 누가 엄마더러 컵라면만 먹으면서 살래? 엄마가 제대로 된 직장에서만 일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잖아. 엄마가 그딴 청소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지 마. 뭐라고?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럽고 이런 구질구질한 집이 부끄럽다고. 이놈의 자식이. 여러분,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기쁜 날에 어쩌다가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일까요? 올해로 68살이 되신 정인숙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현재는 대전에서 살고 있는 68살 여자입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청소 일을 하며 외동아들을 키워왔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요.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은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갓난아이와 단둘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죠.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결혼을 했는데 집안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이런저런 일을 찾아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일하게 된 곳은 기사식당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일자리였거든요. 일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주문받고 반찬 나르고 계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월급은 적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세와 아이 먹일 분유를 사고 나면 남는 게 전혀 없었고요. 결국 오래 일한다고 월급이 오르는 일도 아니어서 식당 일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그 식당에서 3년 정도는 일했습니다. 중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좀 괜찮은 일을 찾을 때까지 버티자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식당에 찾아온 청소업체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권유로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하게 되었고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직접 일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는 청소에서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죠. 종일 청소하는 게 일이라 힘들었지만 기사식당보다 벌이는 나쁘지 않았기에 꽤나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제게 힘이 되어준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 그 아들이 저에게는 천만금과도 바꾸지 않을 보물이었지요. 사실 저희 아들은 저와 달리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외모는 남편을 쏙 빼닮았고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저나 학업 성취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매번 1등이 찍힌 성적표를 들고 올 때면 이상하게도 저는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물론 아이 앞에서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칭찬했지만 돌아서면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특히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 이후로는 그 미안함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반장 됐어. 반장이 되었다는 아들의 말에 당연히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하는 일이었지만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훈아, 혹시 반장 되면 돈 같은 거 내야 하고 그래? 돈 잘 모르겠는데. 반장 되면 돈 내야 돼? 선생님한테 물어봐 볼게.
아니야, 엄마가 괜한 말을 했네. 아주 잘했어. 우리 지훈이 반장 된 거 축하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이가 반장이 되면 부모가 돈도 얼마씩 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액수가 큰 건 아니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간신히 꾸려가는 형편의 저에게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학교 발전기금을 말씀하셨어요. 반장이 되면 다들 내신다고요. 하지만 그때 가진 돈이 얼마 없었고 초등학교 반장이 무슨 대수라고 그거 하겠다고 돈까지 내야 하나 싶은 생각에 결국 반장을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만 것이었죠. 엄마가 선생님한테 나 반장 안 한다고 했어? 응, 그게 선생님께서 학교 발전기금을 아니다. 그냥 엄마가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 오늘 학교에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부르셔서 우리 집 가난해서 반장 못하니까 다른 사람 뽑아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뭐? 이제 창피해서 학교 가기도 싫어. 엄마 미워.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아들은 제 앞에서 학교 이야기를 일절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들의 학교 생활은 오로지 성적표뿐이었죠. 다른 집 부모들처럼 뒷바라지해주지도 못하는데 스스로 잘하는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하면서도 저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계속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나중에는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 법학과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 항상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했거든요. 머리도 좋은데다 공부까지 게을리하지 않으니 성적은 당연히 따라왔죠. 아들이 그 유명한 대학 법학과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유난히 힘들어서 잔뜩 지친 채로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기특한 아들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맛있는 거라도 먹이자는 생각으로 아들에게 먹고 싶은 걸 물어봤네요. 지훈아,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뭐든 다 해줄게.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됐어. 먹고 싶은 건 무슨? 왜 그래? 이렇게 기쁜 날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지. 엄마가 왜 기뻐? 나 대학 가는데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날의 일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나 공부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준 거라고는 학교 다닐 때 준 창피함밖에 없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반장도 못하니까 앞으로 뭔가 하려면 오로지 내 힘만으로 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공부한 줄 알아?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나가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던 아들이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림이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아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죠. 아들의 눈에는 저는 아들의 대학 입학을 축하할 자격조차 없는 엄마였던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 품 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이 되었다고 바로 출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대학에 합격한 후 곧바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그 후로는 집에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땐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아들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목소리 듣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죠.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오질 않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아들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학비 때문이었죠. 아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늘 전교일 2등이었습니다. 지방에 그다지 이름 없는 학교였지만 그래도 대단한 성적이었죠.
덕분에 대학교 첫 학기는 입학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면제받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다들 날고 기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라 장학금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립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기숙사비, 식비, 용돈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대학생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정말 엄청났죠. 아들도 처음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등록금은 아르바이트 몇 개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아들이 집에 왔길래 반갑게 맞이했지만 아들은 대꾸도 없이 가방에서 고지서 하나를 툭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뭐야? 보면 몰라? 등록금 고지서잖아. 등록금? 너 장학금 받는 거 아니었어? 이번 학기에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어. 그래, 그럼 이건 엄마가 낼게. 엄마, 등록금이 얼만지는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제야 뒤늦게 등록금 고지서를 본 저는 하마터면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 일이 떠오르더군요. 돈이 없어서 반장을 못했던 그때 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황했던 마음을 얼른 추스르고 최대한 태연한 척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거라. 아들 등록금 정도는 엄마가 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나 아들은 좋아하기는커녕 피식 웃더군요. 마음대로 해. 아, 그리고 나 장학금 떨어지면서 기숙사비도 내야 한다니까 그것도 보내줘. 그래, 알겠다. 아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돌아서니 손이 다 떨렸습니다. 청소일에서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가 오래 일하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니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시긴 했지만 그래봐야 대기업 회사원과 비교할 수준은 안 됐죠. 그런데 아들이 내민 고지서에는 거의 대기업 회사원의 2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떡하니 적혀 있더군요. 이런 걸 앞으로 반년에 한 번씩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라 기숙사비까지 해야 한다니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돈 때문에 아들 가슴에 못을 박은 제가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생활비를 줄이고 일감이란 일감은 죄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생활비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아들까지 출가하면서 더 줄어든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줄였습니다. 난방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집에 들어가면 불도 안 켰습니다. 심지어 냉장고를 빼놓고는 아예 콘센트를 다 빼버렸습니다. 밥은 거의 회사에서 해결했습니다. 청소일이라는 게 보통 아주 일찍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컵라면은 항상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나가서 그 컵라면으로 삼시세끼를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눈치가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 늦게까지 일을 했으니 컵라면 몇 개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아껴가며 저는 최선을 다해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었던 제 나름의 속죄였네요. 덕분에 아들은 별탈 없이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팍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어떻게든 아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그게 4년이나 되니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일은 힘든데 먹는 건 늘 컵라면이니 사람 몸이 버틸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해서 사법고시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학원 다녀야겠어. 학원?
고시원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테니까 돈 좀 줘. 그래, 알았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땐 아직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졸업 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또다시 고시원으로 떠났고, 저는 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고시원비에 학원비, 용돈까지 아들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는 워낙 똑똑한 아들이니 금방 붙지 않겠나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도 사법고시의 벽은 높았고 그 후로도 3년을 더 공부한 끝에 간신히 최종까지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사법고시 합격 소식과 함께 모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3년이나 걸렸는데 장하다니 무슨. 됐어. 나 피곤하니까 들어갈래. 뭐, 벌써? 저녁은? 저녁은 무슨.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줘. 그래도 그렇지. 무려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고장 라면 갖고 되겠어? 기다려봐. 엄마가 나가서 소고기라도 좀 사올게. 아, 됐다니까. 나 지금 엄마랑 앉아서 소고기 먹을 기분 아니라고. 대학 등록금 대주고 학원비 내주면 엄마 노릇 다 한 줄 알아? 엄마가 해준 그것들 다른 사람들은 죄다 기본으로 하는 일이야. 당연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생색낼 생각하지 마. 사법고시? 내가 내 힘으로 사법고시 합격했어.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치밀더군요. 지난 7년간 없는 살림에 제 몸 깎아 먹어가며 간신히 뒷바라지했는데도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지난 7년간 컵라면만 먹으면서 너 뒷바라지한 엄마한테 할 소리니? 뭐가 당연해? 그게 어떻게 당연해? 누가 엄마더러 컵라면만 먹으면서 살래? 엄마가 제대로 된 직장에서만 일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잖아. 엄마가 그딴 청소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엄마 부끄러워. 엄마가 하는 일이 부끄럽고 이런 구질구질한 집이 부끄럽다고. 이놈의 자식이. 그때 그래서는 안 됐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뺨을 맞은 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 씩씩거리더니 벗었던 신발을 도로 신고는 그대로 다시 집을 나가버렸죠. 그 후로 아들은 집에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기상으로는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였을 텐데 이미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짐은 죄다 빼버린 상태라 집에는 오지도 않더군요. 연수원이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먹고 자는 건지 아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건 집 근처 부동산에서였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정 여사님. 네? 축하라니요? 갑자기 무슨 축하요? 아니, 아드님이 판사가 되셨다면서요. 우리 동네에서 판사가 나왔다는 소식이 벌써 퍼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우리 아들이 판사요? 정 여사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설마 아드님이 판사가 된 걸 모르셨어요? 아무리 아들과 사이가 서먹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모를 수 있나요? 저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여자 혼자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었는데 정작 판사가 되고 나니 저를 완전히 잊은 듯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해 명절에 아들이 집에 오긴 했습니다. 엄마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연락을 끊고 남처럼 지내던 아들이 집에 오니 반갑더군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들은 마치 남의 집에 온 사람처럼 불편해했습니다. 모처럼 집에 왔으니 하루 자고 가라고 붙잡았는데도 일 없다며 그날 저녁에 바로 돌아가더군요. 결국 저는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서 여전히 연락은 없었지만 명절에는 한 번씩 집에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와서도 아들은 거의 말이 없었고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밥만 같이 먹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아들이 웬일로 전화를 했더군요. 명절도 아닌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아들의 마음도 조금 달라졌겠지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해 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 받으세요. 응, 이게 뭐니? 청첩장이에요. 집에 온 아들이 다짜고짜 내민 것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결혼식 청첩장이었죠. 제 결혼식 청첩장이에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도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훈아, 갑자기 결혼이라니. 난 아직 너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아셔서 뭘 어쩌시려고요? 그쪽 집에는 어머니 외국에 계셔서 참석 못 하신다고 얘기해 놨으니 굳이 결혼식 오실 필요도 없어요. 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삶이고 제 결혼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바뀌는 건 없어요. 아들은 마치 남대하듯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혼자 너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고생하며 키우셨다고 하시지만 전 받은 게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 돈 많은 집안 딸이에요. 저도 이제 격에 맞게 살아야죠. 내가 결혼에 반대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잖니. 그래도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결혼식에도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 격이 맞아야 초대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안 좋은 집안이라고요. 그런데 제 엄마라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격이 맞겠어요? 그 결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날 오지 마세요. 아니, 정 오시고 싶으시면 그냥 하객으로 참석하세요. 아셨죠? 순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머리도 어지러워 뭐라고 대꾸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쩌다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난 그저 없는 살림이라도 꾸역꾸역 꾸려가며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저 자책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청첩장만 덜렁 제게 쥐어주고는 그대로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날 저는 미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눈물만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네요. 다음 날 저는 평생을 하루도 쉬지 않았던 청소일을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아파서였어요. 제가 아프면 아들이 굶는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은 곧 죽을 것처럼 온몸이 쑤시고 식은땀까지 줄줄 나더군요. 약국에 갈 기력도 없이 저는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냉골에서 이불만 뒤집어 쓴 채 종일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사흘을 앓았어요.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니 배가 고파서 얼른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었더니 기운이 나더군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전부 헛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날 다니던 회사에 찾아가 일을 줄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곳을 맡아 청소했거든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전처럼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없어졌지만 아들의 결혼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사흘 동안 앓고 나니 모든 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품을 떠나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모아둔 통장을 확인하니 꽤 많은 돈이 모여 있더군요.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5년 동안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억 단위 돈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까지는 아니었지만 돈 때문에 쪼들려 살 필요는 없게 된 거죠. 그 두둑한 통장 덕분에 이제는 전처럼 고생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아들을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밥도 챙겨 먹으니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을 지내니 어느새 아들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도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니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식장에는 사람이 정말 많더군요. 아들이 판사라서이기도 했지만 신부 측 하객이 특히 많았습니다.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눈을 피해 몰래 신부 대기실에 찾아갔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신부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지나가듯이 한번 보려 했는데 자리에 없으니 난처했어요. 혹시나 싶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저도 모르게 이어진 작은 방에 숨어버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건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괜히 왔나 싶었지만 이미 숨어버려서 나가기도 애매했죠. 결국 의도치 않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는 도저히 결혼식장에서 오고 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구나. 그동안 너가 수고 많았다. 수고는 무슨,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나저나 아빠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저 멍청한 자식이 나설 때까지 어떻게든 미뤄뒀지. 진짜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평생 법에는 안 걸렸는데 이제 와서 꼬리를 잡혔으니 원. 에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 한 번을 안 해. 그래도 저 사람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지방 판사긴 해도 그래도 판사야 판사. 이 대화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능하긴 개뿔. 그렇게 유능해서 지가 이용당하는 것도 몰라. 아빠, 목소리 좀 낮춰. 하여튼 너도 이번 일만 끝나면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빠져. 에이, 그래도 그렇게 금방 털고 나오면 안 되지. 기껏 판사 와이프 타이틀까지 얻었는데 아빠 재판 것만 먹고 빠지기는 아깝잖아. 내가 작업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빠질게. 처음엔 이게 무슨 얘긴가 싶었는데 이야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무슨 재판이니 뭐니 하는 말이 오가다가 급기야 이용하려고 결혼한다는 말이 나오자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들이 판사라는 점을 이용해 본인들 재판을 무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에 숨어 있으니 결혼식이 시작되려는지 두 사람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 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불이 나는 듯했죠. 결국 참지 못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결혼은 무효야. 지훈아, 너 이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예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시선을 끌어보려고 소리를 지르다 급기야 신부의 면사포까지 찢어버리며 난동을 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예식장 직원들의 손에 붙들려 식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무시 속에 식장에서 쫓겨났는데도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속이 후련해졌거든요. 이걸로 지긋지긋한 아들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평생을 짐짝처럼 제게 얹혀 피를 빨아먹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 때문에 발걸음까지 가볍더군요. 저는 평생 아들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뒷바라지했지만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고 무시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가 잘못 키워서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제 아들이 나쁜 놈이었던 거였어요. 그 후로는 아들에게 연락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줄이고 제 나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만 살아와서 그런지 처음엔 놀고 쉬는 것도 쉽지 않고 이상했죠. 하지만 그런 건 또 금방 적응되더군요. 그렇게 1년을 아들 없이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뭔가 싶어 받았더니 생전 전화 한 번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면 그렇게 기뻤는데 이젠 별로 그렇지도 않더군요. 사람이 데이고 데이면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미워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엄마, 너가 나한테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왜 또 돈 필요하냐? 어머니, 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뜯어말렸던 결혼 때문에 진짜로 감옥에 가게 생겼던 거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장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했고 아내의 말만 믿었던 아들은 담당 판사에게 잘 봐달라며 이런저런 로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후 아내라는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팔아 금융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연루된 아들이 사기죄로 고발당한 것이었네요. 엄마, 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요. 그 여자가 다 들고 튀었어요. 선임비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뭐? 너는 도무지 염칠한 게 없니? 지금까지 너가 한 짓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건 죄송해요. 하지만 저 이러다간 정말 감옥에 간다고요. 하나뿐인 아들 감옥에 가면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있다면 그렇게 했지. 하지만 나는 1년 전부터 아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삶이 달라지더구나. 내가 뭐하러 그딴 놈을 아들이랍시고 키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아, 진짜 끝까지 부모 역할 안 할 거예요? 너가 늘 얘기했지?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다 너가 한 거라고. 그래, 생각해보니 그렇더구나. 사기꾼 집안을 만나서 결혼한 것도 너고 사기를 당한 것도 너잖니? 그럼 당연히 너가 해결해야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했으니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슬퍼할 수는 없겠구나. 잘난 놈이니 알아서 잘 해결하렴?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지만 엄마로서 제가 너무하긴 했죠. 하지만 당시에 전 정말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더 하고요. 저는 당시에 제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 궁금하긴 해서 소식을 알아보니 재판에 패소하여 정말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더군요. 게다가 전 장인의 재판에 관여한 일까지 밝혀져서 아주 난처해졌던 모양이었어요. 그 모든 일이 다 끝난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건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외에 뭘 더 할 수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어야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을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네요. 여러분, 오늘 사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자가 아들에게 너무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아들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말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노후챙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